약물 처방은 사람마다 궁합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예요. 함부로 쉽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바꾸겠다? 안 돼요, 그거는.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사이코세라피는 마음이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비유가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거의 그 근본 의미는 우리의 의식은 0.00001%에 불과해요. 우리는 거의 99.999%는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무의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의했던 제목이 그거거든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나의 무의식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은 결국 그 무의식을 찾아가는 상담? 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이코세라피 과정을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거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아, 그랬구나. 나는 그랬구나를 알게 해주는 그런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찾을 수는 없어요. 99.99%를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내 삶에 지금 현재 뭔가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상담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보통은 이유를 여기서 찾거든요. 내 와이프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야. 회사에서 누가 이래서 이러는 거야. 자꾸 지금 여기서 이유를 찾아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요, 옛날에 어렸을 때 나한테 만들어졌던 마음들이 지금 여기서 작동되고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의 원인은 지금 여기서만 찾을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여기에도 있죠, 이유가. 하지만 옛날에 내가 어떤 마음이 만들어졌길래 지금 이 자극에, 만약에 5라는 자극이 왔으면 내 마음은 5만 움직이면 되는데 왜 난 자꾸 10으로 움직이고 15로 움직여가지고 막 날 힘들게 하고 있지? 그 차이가 어디서 왔지? 라고 하면 이 과거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찾아주면 이제는 5라는 자극은 5로 느끼는 거고 3이라는 자극은 3으로 느끼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해가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요즘은 연예인들도 오픈 많이 하잖아요. 특히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오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황장애가 아닌데도 저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보다는 분명히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병이 없으면 약 처방해 줄 게 없죠. 결국은 이제 그런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이랑 약물 처방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결국 약은 병을 치료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나의 원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에서 어떤 변화가 툭 생겼다. 그럼 이건 병에 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뭔가 툭 변화가 생겼다. 이건 병에 의한 거고, 이건 약을 쓰면 원래 내 모습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약을 어떻게 써도요, 원래 내 모습을 더 좋게 는 못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코세라피는 이 원래 내 모습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게 사이코세라피인 거고, 약물 치료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모습이 있는데 그거보다 우울한 거든 불안한 거든 뭐 이런 게 툭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이제 약이 하는 역할인 거고, 사이코세라피는 이제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능력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거죠. 양동이라는 물통이 있다면 원래 내가 이제 거기에 물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이 확 줄어들었어. 그럼 이제 약을 쓰면은 그 물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죠. 원래 내 모습대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이코세라피는 이 양동이의 모양과 크기 자체를 바꾸는 게 사이코세라피인 거고요. 약은 양동이 자체의 크기와 모양을 바꿀 수는 없어요. 거기서 이제 없어진 물을 다시 채워 넣는 역할을 이제 약이 하는 거고, 근본적인 변화를 갖는 건 사이코세라피인 거고, 약은 내가 병에 의해서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다. 그럼 약을 통해서 원래 모습대로 돌려놓는 게 이제 약이 하는 역할인 거죠.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약물 처방은 일단은 뭐 정신과 전문의가 됐으면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잘 맞는 의사 찾아가면 약 처방은 그렇게 의사마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잘 맞는 의사 찾아가면 약물 처방은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이코세라피를 한다. 근데 일단 사이코세라피를 하는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하고 계신다라는 분들
분들은 이미 그런 사이코세라피적인 접근에 대해서 충분히 탑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서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이코세라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예요. 함부로 쉽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바꾸겠다? 안 돼요. 그거는 차라리 내가 한 발짝 빠져 있고 내담자의 마음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또 쉽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이걸 찾을 수 있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사이코세라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언을 많이 하는 건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야죠. 진짜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인지,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인지. 사실 속이려면 속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신과라는 건 피검사를 하든 뭐 사진을 찍든 엑스레이를 찍든 CT를 찍든 이런 걸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정신과 진단은 어찌됐던 간에 환자의 이야기, 보호자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먹고 속이겠다 하면 100% 걸러낼 순 없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거짓말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가장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2차 이득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흔한 게 이제 군대 뭐 이런 거. 요럴 때는 이제 좀 조심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왜 굳이 거짓말을 하고 왜 굳이 그러겠어요. 예전에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반정신과 운동 같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 가지고 실제로 그런 공부를 한 거죠. 의사와 상담을 해서 내가 진짜 입원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실험을 예전에 유럽에서 한 적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객관적으로 나오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적으로 환자의 이야기, 보호자의 이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2차 이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병의 그림과 경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의심을 하게 되겠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는 진단명은 없고요. 그거를 굳이 하자면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해당하는 걸 이제 일반인들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절대로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절대라는 말은 좀 조심스럽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본인 스스로 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현병의 문제와 반사회성 인격장애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성격장애라는 진단이 붙어 있잖아요. 이 말은 걔 성격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약으로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치료하는 방법이 약물 치료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약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이코세라피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질 않고요. 하더라도 저항이라고 하는데 상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치료가 어려워요. 교과서에서 나오는데요.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대부분 구치소에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 계시고요. 왜냐면 치료가 안 돼요. 이거는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조현병 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치료해야 될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현병 환자들이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일반 인구보다 위험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치료를 하면 일반 인구보다 훨씬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조현병 환자들이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성 증상은 일반인들이 없는 걸 갖고 있는 걸 양성 증상이라고 하고요. 음성 증상은 일반인들이 있는데 없는 걸 음성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성 증상은 환청, 망상 이런 거거든요. 음성 증상은 사회적 위축, 감정이 좀 적게 느껴지고 뭔가 사회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게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해요. 근데 약을 쓰면 양성 증상 정말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음성 증상은 약으로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가 되면 정말 조용히 지내세요. 그래서 이건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치료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게, 증상이 있을 때는 일반 인구보다 위험하지만 치료만 잘하면 일반 인구보다 훨씬 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해야 될 문제고요. 요건 나눠야 돼요.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의해서 생긴 범죄 행위라면 당연히 처벌로 가야 되는 거고요. 조현병 증상에 의해서 생긴 범죄 행위라면 이건 치료적인 접근.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그 법무병원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관리하는 병원이 있어요. 아마 그런 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기는 하죠. 정신과 약 중에 이제 중독성 있는 약물들도 있어요. 근데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하면 더 중독이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약은 절대로 이제 의사 처방대로, 그리고 약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면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해야 중독이 안 생기지, 임의로 막 마음대로 먹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중독되고 약이 더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딱 아까 그 양동이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약이라는 게 내가 이제
양동이에 차 있는 물이 없어졌을 때 그 물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양동이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약을 어떻게 먹는다고 해도 내 자신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내가 어떤 병이 생겨서 내가 원래 찰랑찰랑 차 있어야 되는 양동이의 물이 쑥 빠졌다. 그러면 약이 빠진 물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양동이의 모양 자체를 바꾸거나 양동이의 크기 자체를 바꾸거나 이렇게는 절대로 못해요, 약은. 그렇기 때문에 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죠. 입장 바꿔서 만약에 한다면 치료자와의 라뽀가 좋아질 리는 없을 테니까요. 좋을 건 전 전혀 없을 것 같긴 해요. 장점이 뭐가 있죠? 자기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계속 몰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굳이 왜? 뭐 아직도 그래도 정신과에 대한 스티그마라고 하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막 이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다고 내가 위축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스티그마를 갖고 있어도 내가 당당할 수 있다면 말하시면 되고요. 남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듣고 보는 시선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늘 프리 윌은 없지만 프리 언윌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나의 마음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마음은 과거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건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눈치를 보는 사람이고 이런 스티그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정신과 진료 받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말을 할 수 있어. 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마음은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뀌어지진 않아요. 쉽게. 사이코세라피라는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바뀔 수 있지만 쉽게는 잘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묶여있는 그 무의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제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한테 자주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편하게 있는 게 마우스니까 내가 마우스를 통제하고 싶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우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우스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우스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컨트롤을 하지. 근데 마우스가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다고 잘못 알고 있어. 그럼 아무리 해도 컨트롤이 안 되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제서야 내 마음이 컨트롤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무의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이 내 생각과는 자꾸 다르게 가는 거죠. 뭘 해결하고 싶냐에 따라 다르겠죠? 병이라면 약보다 강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병이면 일단은 약이에요. 양동이에서 물이 없어졌을 때 물을 다시 채우는 건 약보다 더 강한 건 없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뭘까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 행복하려고 사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이 있다면 이걸 해결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지?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를 가는 거에 있어서 좀 허들이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다.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 거지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행복이라는 건 나의 마음에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나의 마음을 돌보는 데에는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과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정신과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언제든지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사회 전체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